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 241호입니다. 도깨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7일 또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가능성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깨비 241호에서는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채 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빚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가 수입과 지출을 규모 있게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빚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는 빚의 액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자유국가에서 이렇게 법으로 국가의 부채 한도를 정해놓은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 단 두 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1939년 처음 이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450억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2023년 현재 연방의회가 책정한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다른 나라처럼 부채 한도를 두지 않거나 유동적으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복잡하게 의회가 매년 정하도록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이 부채 한도를 두기 시작한 것은 1939년인데요. 그 이전에는 국채 발행액을 연방의회가 항목별로 승인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채 한도만 정하려는 게 원래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 지금처럼 만성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겠죠. 1960년 이후 올해까지 연방의회는 부채 한도를 78번 인상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2001년 이후 단 한 번의 회계 연도도 재정 흑자를 낸 적이 없어 부채 한도도 20번을 인상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 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이르기 전에 연방의회가 먼저 한도를 올려줘 문제를 해결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전과 달리 협치에 나서기보다는 경쟁 관계에 더 치중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로 줄타기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8월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 하원 다수당이던 공화당이 부채 한도 인상을 두고 막판까지 극한의 대립을 벌이다가 디폴트 시한 이틀 전에 겨우 타결한 사례인데요. 당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기도 했습니다. 정쟁으로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잇따라 나타나자 이런 불안 요소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심지어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대통령 직권으로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부 헌법학자들은 수정헌법 14조가 대통령에게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합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이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실제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도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했었는데요. 2021년 12월 부채 한도를 기존의 한도보다 2조 5천억 달러 늘려 지금의 31조 4천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올해 다시 디폴트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자 돈이 넘쳐나는 나라로 알려진 미국이 빚이 너무 많아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진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느 나라든 세금 등으로 걷어들이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많으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됩니다. 공무원 월급과 군대 유지, 각종 복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 부족한 예산을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국채는 개인 간 차용증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 써주는 차용증으로 보면 되는데요. 그만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있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배경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빌린 돈도 만기일에는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지 못하거나 이자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는 채무 불이행이 되고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4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부채가 쌓이면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지난 1월로 이번 예산연도의 부채의 한도는 모두 다 소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그동안 특별 조치를 통해 아주 급하지 않은 지출은 멈추고 한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하며 위기를 넘겨왔는데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왔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채무 불이행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행정부가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연방의회가 어서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 이후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조건을 내겁니다. 부채 한도를 필요한 만큼 올려줄 테니 대신 불필요한 정부 예산을 삭감하자고 제안합니다. 서로 팽팽하게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누군가 양보하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닛 옐런 채무장관은 7일 디폴트 가능성을 재차 경고한 것인데요. 옐런 장관은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면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는 한 6월 초에는 우리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가파르게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는데요. 이제 약 3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부채 한도 문제가 평행선을 달리는 정쟁의 여파로 디폴트로 이어질지 아니면 극적으로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토요일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도시인 앨런의 아울렛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모두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는데요. 희생자 가운데 한인 가족이 3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인 조규성 씨와 치과의사인 강신영 씨 부부, 그리고 3살 아들이 숨지고 6살 아들은 총상을 입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이들 가족은 이날 큰아들이 받은 생일 선물 옷을 맞는 사이즈로 바꾸러 갔다가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네요. 너무 큰 슬픈 소식에 지역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남가주 한인 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 홀로 살아남은 6살짜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최우선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장의 예측과도 맞았는데요.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부터 10회 연속 인상된 것입니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연준은 앞으로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 사실상 금리를 동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고 말해 통화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 노동시장의 양면성, 인플레이션 안정화 등으로 인해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한인사회와 지역구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10시 23분경 세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운전하고 빨간색 신호등도 그대로 통과하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대원에게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의원은 바로 다음날 SNS를 통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무책임함에 죄송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는데요. 큰 일을 앞두고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LA 한인타운 인근 사적지를 돌아보는 LA 한인 릴레이 마라톤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날 행사는 LA 한인회가 마련했는데요. 한인회관에서 출발해 순국 선열들이 묻혀있는 로즈데일 묘지를 거쳐 대한인 국민의 기념관까지 약 3.5마일을 달린 후 오후 5시에는 버스를 타고 샌피드로에 있는 월더스 에디션 파크로 이동해 우정의 종각까지 1마일 거리를 뛰는 코스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한인이 참가했으면 좋겠고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의 마지막 사진으로 쓰이는 영정사진을 한인단체들이 무료로 촬영해주는 의미 있는 행사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한미여성회관에서 진행됐는데요. 한미여성회와 남가주 사진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사진 촬영에는 7명의 사진작가협회 회원이 봉사에 나섰고 영정사진을 신청한 한인은 모두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100세가 넘는 분도 3분이나 오셨다고 하네요. 실용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여러분들께 더 힘내서 오래오래 하시라고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도깨비 241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각급 학교의 졸업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상급 학교로 진학해서 또 사회에 나가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